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일주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방송 제목이 기술주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틀렸죠. 혹시 그 제목으로 제가 심려를 드린 점, 심려를 받으신 분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 악재는 구부동산을 넘었다. 네,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각오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이후 방송 토마스 류 선생님과 대화에 나와 있으니 일단 집중하고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안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먼저 우리가 방송을 이제 선생님 잘못은 아니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었는데 기술주가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술주가 오히려 더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 제목을 잘못 뽑은 점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사실 저도 그때 그 방송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차트상 가장 이제 안 빠지고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을 봤는데 이번 한 주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일주일 동안 계속 뭐라고 줄줄 샌다 그러죠. 그 바닥이 없이 지금 지하실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도 일주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은 일단 지나간 변수가 됐고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일주일이 있으니까 다시 오늘 열심히 또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주를 정리하면 사실 나스닥 지수가 전체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부추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간 약 8%,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8% 거의 폭락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들,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채권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채권금리가 단기금리 즉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변한다는 것이 일종의 정설인데 현재 2년 만기 채권금리는 1%를 넘긴 상황이고 그런 의미는 시장이 2022년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4회 인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국채 금리만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 그 예상 진로도를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국채 금리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뭐 3회든 4회든 이것은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장에 그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연준 폼씨가 있고 발표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시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약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이 헤지펀드들, 매니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떠드냐 하면은 지금 원래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3월 말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쩌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3월 말도 아니고 더 땡겨갖고 1월 다음 수요일에 그 다음에 연준의 그 자산 축소, 퀀티테이브 타이트닝, 예. 이것도 6월 말 정도에 이제 시작할 걸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아니다. 이건 3월에 시작한다. 이렇게 또 지금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연준이 이렇게 우리가 당초 알고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라든가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이 말했던 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욱더 공격적인 매파로 변신할까봐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걸 벌벌 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국채금리 이제 기준금리 인상, 뭐 국채금리 또 상승 뭐 이런 거는 시장이 지금 공포감이 별거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 지금 1월 26일에 연준의
더욱 매파적인 변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지금 긴장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미 국무장관하고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장시간 이렇게 톡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안 나오고 지금 긴장은 자꾸 이제 상승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별거 아닌 전쟁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할 거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경제 제재 대상에는 그 러시아산 물류 통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병무 현상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공포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임박해갖고 이게 언제 터질 거냐, 이제 이게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 그런 데다가 이제 국채금리도 이제 올라가면서 공포감을 더욱 이제 조성하고 있긴 하는데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세긴 하지만은 결국 이 투자가들은 국채 가격이라고 하는 안전자산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이미 골드만삭스가 지난주에 2022년 사회금리 인상, 테이퍼링 종료는 3월, 그 다음에 양적 긴축, QT는 7월에 실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금융시장 가격, 증시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그것을 넘어서 테이퍼링 그 다음에 QT의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감이 퍼져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상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혹시라도 긴장이 강화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전쟁이 발생됐을 때 그나마 지금 현재 안정화되려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의 훼손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 내내 하락 반응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헤지펀드 중에서 가장 이제 영향력 크고 유명한 빌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2020년 3월 팬데믹 상황에서 $20 빌리언 돈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쇼쳐갖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한 6개월 전에 자기가 국채금리 상승, 장기물,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TBT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거의 몰빵하다시피 해놓고 지금 최근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번 연준에서 3월이 아니고 1월 달에 1월 26일에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것도 0.5포인트. 예. 보통 0.25%씩 올렸는데 이 사람 주장은 0.5포인트 퍼센트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은 뉴욕 연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공식적인 모임에도 이 업계를 대표해서 참가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뉴욕 연은 총재에게 0.5% 인상해야 된다. 이 정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증시에서 이제 공포감을 더욱 이제 악화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이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코멘트할 내용이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사회인 것 같으면서 좀 비합리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작년 S&P 500 인덱스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들이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의 남편이나 와이프의 투자 실적이잖아요. 네네.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 이거 난리 날 문제인데 미국은 연준 이사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법을 집행하고 공식적으로 만드는 상당한 이 경제에 영향력을 주는 의원들이 앞장서서 주식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빌 에크만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채 투자에 쇼 친 거잖아요. 금리 상승이라는 거니까. 네. 국채에 그렇죠. 쇼 쳐놓고 가서 쇼 쳐야 된다고 지금 연준, 뉴욕 연준이면 미국에 뭐 8개 정도 연준이 있지만 대표적인 연준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네.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한국 같아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연준 그 부의장 그 클라리다 예. 그 부의장의 그 지난 몇 년간의 그 주식 투자 그 기록이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네. 나왔는데 2020년 3월 달에 연준이 팬데믹 상황에서 황급히 양적 완화 예. 정책을 발표하게 돼요. 주식 매입한다는 근데 그 얘기까지 했죠. 양적 예. 완화 발표 하루 전날에 200만 불어치 주식을 샀대요. 야, 진짜 도덕적으로 완전 그냥 땅에 떨어진 거죠. 예. 근데 이래도 뭐 사법 처리는 안 하고 그냥 양심적으로 자기가 이제 자진 사퇴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남편이죠. 그분이 작년에 주식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던데 그 얘기를 네. 이거 주식투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나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사실 미국 네. 사회가 이게 좀 이런 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네. 아무튼 선생님 이건 잠깐 우리가 좀 그냥 뭐라고 하죠? 이건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봤고 네, 여담. 예. 네. 그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그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렇게 실제로 0.5%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 신문에 그러니까 CNBC에서 잠깐 언급되는 걸 보면 이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그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제 대량 셔쳐놓고 예.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아마 있겠죠. 그런데 이번 주 상황만 보면 선생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에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락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거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그 S&P 500 기업의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게 20% 가까이 되는데 벌써 그 중에 72%가 예상 상위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로 경제 펀더멘탈에도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사실은 그 지금까지 그 어닝 발표한 기업들의 그 어닝 성적이 상당히 괜찮다 할지라도 주식 투자자 입장, 특히 월가의 기관 그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나간 그 시기에 그 어닝 성적보다도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지금 당장 지금 나오고 있는 어닝들은 연준의 양적 완화 그 사이클 안에서 나왔던 그 성적이고 이제부터는 유동성 회수, QT 사이클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QT 사이클에서도 이 앞으로의 그 어닝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은 지금까지 보면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뭐 넷플릭스 뭐 많죠. 예.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 어닝을 발표하고도 주가는 폭락을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이미 이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은 이 어닝의 그 기대치, 즉 이제 높이 뛰기 경기에서 그 크로스바 이것을 상당히 높게 놓고 거기를 뛰어넘는 기업들에게만 조금 점수 주고 웬만한 기업들은 어닝 발표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박살나는 그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앞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좋아 4분기 실적 오케이 자 4분기 실적마저도 안 좋으면 바로 급락인데 그거 좋은 거 인정 왜 그건 옛날이잖아 근데 1분기를 보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네 그게 넷플릭스잖아요 사실 골드만삭스 네. JP모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네.
1분기가 안 좋은 것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경쟁 격화도 있지만 앞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 인상하는 국면에서는 이 가이던스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시장이 우려하는 게 바로 증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연준의 그 지금 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행보 이걸로만 놓고 볼 때는 미국이 경제 침체로도 빠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급하게 지금 턴어라운드 했을 때,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기관들의 펀드 매니저들은 예상하고 주가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죠. 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도 시황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3회 이상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미국이 2017년에 3, 6, 12, 3번, 2018년에, 죄송한데 발음이 되게 세게 나오네. 주가 하락이 되니까 이 발음도 세게 나오네요. 네. 2018년에 3, 6, 9, 12, 4번 연속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2017년에 세 번째 올릴 때는 QT를 시작하는 동시에 세 번째 올렸기 때문에 약 10% 조정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2018년 4회 금리 인상에서는 QT를 계속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우리는 계속 갈 거야. 미국 경제 잘 버텨. 이 오토파일럿 발언 때문에 한 달 동안 20% 폭락을 경험했었거든요. 그런데 증시에서 지금 팬데믹 이전으로 아무리 뭐 지표가 돌아섰다 하지만 경제 체질이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인데, 4번의 금리 인상에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QT를 더 빠르게 해? 이러면 2018년 10, 11, 12월 3개월 동안 우리가 주식시장 대혼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반 투자가들이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식방에 가서 떠드는 걸 들어보면은 네. 과거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사이클로 볼 때 증시가 몇 퍼센트 조정하면은 그걸로 이나프, 그걸로 대충 충분하다. 뭐 이런 이제 좀 이제 긍정론이 좀 펼쳐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거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 QT 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는 경제가 좋아갖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혀 없는데 경제가 좋아서 유동성을 회수했고 금리를 인상한 거지. 지금은 경제 펀드먼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지금 코로나는 지금 계속 공급 병목 현상으로 경제에 지금 밑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어쩔 수 없이 이 엄청나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과 QT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옛날 히스토리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히스토리는 이미 진행을 해서 엎어졌던 것이고 현재 수준의 증시 하락은 가능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네네. 자, 금리 인상이든 QT든 결국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아무리 물가를 잡는다고 장 담그려고 뭐 구더기 없앤다고 그 장도 깨트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 있다면 사실 경제가 뻔히 안 좋은 줄 알면서 함부로 그렇게 속도를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밤중에 어두운 게 아니라 진짜 한밤중에 어두운 시기는 언제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거든요. 지금 증시에 보면 거의 모든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동트기 직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지금 증시가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가 고점대에 빠졌고 S&P 500 지수도 이미 10% 근처 20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다음 주 FOMC에서 페드가 시장이 두려워하는 걸 그대로 발표할 것이다? 이건 좀 아닐 수 있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래요. 만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폼시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있잖아요. 예. 틀림없이 기자들이 당신이 3월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거냐? QT도 6월이 아니고 3월 시작할 거냐? 아마 이렇게 질문을 틀림없이 할 거예요. 예. 하면은 파월 의장은 틀림없이 제 생각에
너무 오버하지 마. 우리 그렇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갈 만한 이 펀더먼털이 튼튼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나마 폼시 이후에 파울로 회장의 기자회견 그 직후에는 잠시나마 안도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미래를 우리가 가볼 수는 없고 일단 수정구슬이 없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 시청자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상은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이 우리 걸 믿어라 그런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다시 또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 보면 목요일에는 사실 시작과 동시에 반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 이게 나와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상승 교수님한테 아침에 홍콩 증시가 왜 폭등했냐 그 이유를 찾아서 미국 시장에 대입해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상승이 강하게 되면 아침부터 상승해갖고 진짜 홍콩처럼 급등장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나스닥 기준 2% 급등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네네. 그런데 12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2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아마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두 가지 약자가 터졌는데, 첫째는 이제 펠로톤이죠. 펠로톤이 CNBC에서, 이미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들을 생산 중단하고 있는데, 다른 장비도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펠로톤이 20% 폭락을 했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반독점 법안이 일단 소위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동시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급락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방어용 무기 이걸 보낸다 이런 또 CNN 뉴스도 떴었어요. 거의 같은 시간에. 하루 전날에는 또 하루 전날에는 P&G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이던스를 올렸는데 그 올린 이유가 2월달, 4월달, 6월달에 자신들의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미 12월부터 올렸는데 소비자들이 저항 없이 잘 받아들이고 있다. 이 뉴스에 다시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올랐거든요. 결국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P&G 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독점 법안 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시에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압력이 들어온 거죠. 실제로 이 반독점 이 법안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애플, 구글, 아마존 이 3개 회사 플랫폼 회사들이 주가가 급락을 이어갔는데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혹시 지나가면 서명될 법안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 상원 그 법사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소위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는 공화당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네, 압도적으로 이제 16대 7인가?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공화당에서 몇 표의 그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그 기류를 볼 때 상원 전체회에서 통과될 확률은 거의 확실시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안 자체가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이렇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 빅테크들의 이게 인터넷 사업을 주로 하는 이제 빅테크들의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는 짓거리 이런 걸 막고 그 다음에 경쟁자들에게 불리하게 접근을 어렵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이제 막는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아마존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을 향해서도 뭐 아마존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아마존 그 현재 주가는 뭐 2년 전, 3년 전으로 이제 돌아간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서 넷플릭스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이제 소환을 하면 사실 이미 금리 인상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만 보더라도 11월 고점보다 마이너스 20%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즉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이 이미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락했는데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하자마자 아이고 이러면서 2달 동안 마이너스 20% 빠진 게 하루 만에 20%를 빠지면서 지금 고점 대비 45%가 빠졌습니다. 즉 만약에 다음 주에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이 빅테크에서도 핵심 3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혹시라도 이 반독점 법안을 때문에 가이던스를 낮추거나 시장 예상치보다 덜 부합했다 그러면 지금 넷플릭스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겁이 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그 테슬라 주식만 봐도 그 넷플릭스, 펠로톤 뭐 이런 주식의 영향을 지금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그 자체도 지금 P가 지금 높은 상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 그 시장에서 이제 경쟁은 또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월가 어떤 그 또 부정적인 그 리포트 보니까 2024년인가 거기서 그 테슬라의 그 전기차 시장 그 마켓 쉐어가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기도 했는데, 하여튼 지금 테슬라 주가만 봐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진짜 넷플릭스 꼴라면은 테슬라의 그 주주들도 지금 악수를 지를 수 있죠. 예. 그래서 넷플릭스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경쟁력 예. 이제 심화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의 큐티 사이클 뭐 이런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마르고 있는 상황. 이런 게 다 감안되니까 지금 테슬라 비롯 모든 성장주들이 지금 같은 운명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비트코인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로서의 자산이 아니라 현재는 성장주로서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나스닥 스몰캡 성장주의 하락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이 비트코인 반등을 보이려고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뭐 하루 만에 13%씩 빠져서 38,000달러 밑으로 하락했는데 여기엔 또 여기서 또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중국처럼 아예 채굴, 뭐 마이닝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발언도 그 발언이지만 결국은 성장주의 흐름과 같이 지금 한마디로 같은 배를 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성장 중에서도 초성장주였으니까요. 펠로톤 수준으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러셀 2000 그 지수 안에서 이제 소형 성장주들 또 따로 모는 그 ETF가 있거든요. IWO. 그 이제 IWO. 예, 네. 예. 그걸로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 2020년 3월 팬데믹 나기 전 수준 그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연준의 그 큐티 사이클 안에서는 그 이후에 그 연준의 그 완화 정책 그 사이클에서 그 실적이 없는 그런 성장주들이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2020년 3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직도 한참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거의 30분 동안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인데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뉴스는요. 네. 배당금 많이 주는 가치주의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그 투자 성적을 그 기대감을 많이 낮춰서 진짜 1년에 10%, 20% 정도만 수익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배당금 많이 주는 가치주. 그 보면은 AT&T 같은 게 있고 이제 알코아 있잖아요. 예, 알루미늄. 예. 그런 것도 배당금 많이 주면서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도 이제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그 주식도 많이 올라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지금 5일주가 지금 잠시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은 요 조정기 끝나면은 5일주. 5년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가라고 보고 5일주. 이런 하여튼 우량 가치주 이쪽에다가 포폴에
반 이상을 넣는 게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앞에 선생님께 그 말씀을 왜 부정적인 것만 쏟아나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증시가 이렇게 조정 하락을 보이는 그 정중앙에 있으면 다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2018년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주가가 20% 아주 순식간에 떨어질 때도 그때 선생님 기억하시죠? 달러 다미넌스 사라진다. 미국 망한다. 뭐 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회복하는 게 인간 경제인데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은 페드지 않습니까? 네. 자, 제가 이 말씀드리면 다음 주 이제 수요일 한국 시간 이제 목요일 새벽이면 마치게 되는 FOMC입니다. FOMC. 현재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하셨던 대로 뭐 0.5% 1월 달에 올려야 된다는 등 뭐 심지어 6회를 올려야 된다는 등 JP 모건 그 제이미 디문 그분도 뭐 일종의 농담식으로 반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단 다음 주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악재는 현실화되는 게 악재가 털려 나가는 거잖아요. 자, 네. FOMC 다음 주 이거 어떻게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될까요? 한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그 축이 주택 가격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 수익이에요. 네. 증시. 그래서 이 주택과 증시에서 이제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경제 소비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증시가 지금 최근에 이제 거의 매일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연준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 증시에서 바람을 조금 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증시를 폭락시킬 마음은 없을 겁니다. 이 증시가 폭락하면은 결국 부의 효과가 사라지고 네. 소비 경제도 지금 악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이게 투심들은 너무 앞서서 공포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실제로 파월 의장은 시장을 달래는 톤으로 기자회견 할 걸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인준 청문회에서는 자기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 패널리스트 중에 자기를 반대했던 그 공화당 인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여기 민주당도 그렇고 거기서 자기가 나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센 말을 했지만은 돌아서면은 시장을 조금 달래는 듯한 톤을 지금 발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의 부정론자들이 너무 앞서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FOMC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은퇴자산은 전부 다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물가 인상 때문에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많죠. 물가 상승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인데 물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워버리면 그건 더욱더 발목을 잡는 격이기 때문에 현재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에 와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함부로 얘기했다 밑으로 꺼지면 순식간에 정말 10% 폭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조심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요일 종가로 말하면은 S&P가 200일선 밑에 떨어졌어요. 네, 200일선이 4,330이었거든요. 예. 근데 4,300으로 끝났으니까 30포인트 아래로.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이미 예전에 200일선 밑으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이 200일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월가에서 기관들이 미국의 은퇴 펀드라든가 이런 롱텀 투자에서 증시 바닥으로 보는 기준이 200일선이거든요. 예. 근데 그 200일선이 금요일 종가로 S&P마저도 무너졌다. 이것은 투심들이 증시에 지금 거의 포기 상태, 지금 그 상태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버린다 그러면 정말 패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FOMC에서는 시장을 달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시장을 달래는 톤으로 발언을 했다 해갖고 잠시 시장이 안도의 상승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본격 상승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 상승 추세로서 다시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5,000 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뉴스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에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CPI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만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월간 기준 대비했을 때 지금 낮아지고 이미 픽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징조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러면은 연준에서도 이렇게 서둘러 매파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면은 증시는 본격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죠. 연준은 급히 QT를 서두를 필요도 없고 금리 인상도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는 기대하는 거는 올해 중반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상은 기대 섞인 말을 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도 기대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기대대로 안 됐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2월달 CPI 지표에서 그런 징조가 확실히 나타난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공급 병목 현상 이것이 완화될 수 있는 확실한 징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갖고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중국 관세율 인하, 대폭 인하 이런 거하고 중국하고 화해하고 러시아하고 화해하고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증시는 본격 상승장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선생님 말씀이 결국 현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가 인상, 물가 상승 압력을 막아내기, 잡아내기 위해서 페드 임원들, 이사들, 의장들이 생각보다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이게 말로만 해도 그렇죠. 이제 하락에 시킬 수 있으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혔다. 그러면 굳이 강력한 이 매파적인 정책을 동원할 이유는 또 없겠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 공약 이런 걸 지키려고 지금 고집을 부려서 그렇지 사실 경제 친화적 증시 친화적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초이스가 있어요. 네, 중국하고 관세 화해할 수도 있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의 욕심도 지금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문 앞에다가 자기 나토 국가를 심어놓는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미국 바로 밑에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설치 러시아가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공약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네. 기후변화 대처 이런 걸 해갖고 이 전통적인 오일 시장에서 지금 이 족쇄를 풀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 아마 미국 내 원유 생산 이걸 대폭 증가해갖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도 있겠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공약 거기에서 그냥 사로잡혀갖고 돌아서지 못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미국 진짜 원유 시추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회사들에게 자금 저렴한 금리로 자금 팍팍 대주고 얼마든지 시설 개선하고 펌프질 더 해라. 또 미국의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이제 원유 채취 같은 거 다 지금 금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다 풀어주고 그래서 미국의 지하에 묻혀있는 이 원유 어마어마한 이 원유를 펌프질하게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국제 원유 가격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확 낮아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초이스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제가 볼 땐 좀 답답하게 합니다. 사실 그걸 반영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 국민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시 앞에 선생님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그게 저는 상당히 동의라는 게 그런 면에서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기 네네. 국채 금리 마이너스 TIPS, 즉 물가 연동체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가 네네. 수준을 네.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이게 2.78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지금 2개월째 매일매일 조금씩 하락해서 현재는 2.3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결국은 2월달, 3월달에는 지금 앞에 선제적으로 지금 이 립 서비스로 시장에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러면 주가 하락 자체도 사실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걸 어렵게 하는 그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도 충분히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FOMC고 벌써 우리도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저 같은 경우 저는 금요일에 마지막 있는 현금을 다 쏟아부어서 주식에 100% 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고 있는 확증 편향의 시각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자, 다음 주 FOMC, 그 다음에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 대표 빅테크의 어닝 발표까지 한꺼번에 겹쳐 있는데, 다음 주 시장 이왕이면 긍정적인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시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증시 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제 워낙 매파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사실 금요일은 이 미국의 앞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더 강했다고 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요일 오후 2시 전에 한 번 더 크게 더 큰 하락장이 한 번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진짜, 연준 이사들한테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증시에서 소위 말해서 항복 선언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항복 선언이 미국의 공포지수 VIX 있잖아요. 네. 그 지금 금요일 종가로 28 정도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35나 한 40 정도. 이 정도까지는 확 치솟아야만 항복 선언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회원들하고 아직도 이제 현금 한 40% 쥐고 있고,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오후 2시 전에 한 번 더 찬스 올 것이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는 며칠 안 한 2, 3일 아직 남아있지만은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금 아꼈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악재는 선반영이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제 수요일 오후 2시 이후에는 잠시나마 안도의 상승 랠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빅테크들 중심, 또 대형 가치주 중심, 이렇게 지금 가는 거지. 여전히 이제 소형주, 성장주, 여기에는 저는 전혀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적어도 이 기술 성장주들이 일단 안정이 되려면 사실 빅테크들이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 넷플릭스에서 기대했던 바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꺾여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닝 수치가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의 미래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조언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여튼, 수요일 오후 2시 이후라도 여전히 이제 가치주,
우량 가치주 한 60%, 빅테크 기술주 한 40%, 우량 가치주 쪽에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그런 포포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에는 어차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정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미 정해진 바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악재가 100이다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는 지금 항상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아 돌아와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잡겠습니다. 네네. 예, 아유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때요? 잘 들으셨어요?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되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이죠. 가끔은 주식시장이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하락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래 정치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미 3주 동안 미국 증시가 충분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압력으로 작용할 타이밍이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살아남아서 설날 명절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잘 될 겁니다. 제가 여러 곳에 작은 돈이지만 기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 잘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